건축 리뷰는 OPM. 오늘은 9월 12일에 올해도 어김없이 개막을 했죠.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저는 이번 상영작 중에 온라인으로 총 20개의 작품을 봤거든요. 이 중에서 시간상 모두 소개하기는 힘들고요. 12개의 작품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200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고요. 건축이랑 그리고 도시와 관련된 영화들을 상영을 합니다. 지난 9월 12일에 개막을 했고요. 14일 저녁 9시부터 온라인 상영을 오픈을 했죠. 네이버 TV에 총 27작품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1차 선정한 12개 작품을 총 6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각 키워드별로 2개씩 매치를 붙여서 최종 6작품을 OPM 플랜 A 추천 리스트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키워드는 트로피컬, 열대입니다. 여기서 뽑은 두 작품은 제프리 바와 장소에 깃든 천재성, 이 작품과 비조이자인 조율의 감각이고요. 첫 번째 영화 제프리 바와 장소에 깃든 천재성은 이분 스리랑카 대표 건축가인 제프리 바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제프리 바와는 생전에 총 117개나 작품을 남겼다고 해요. 그 중에서 영화에서는 The Five라고 해서 대표작 5개를 역시 스리랑카 출신의 아프델 아지즈 영화 감독의 직접 내레이션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영화는 보시기 전에 트로피컬 모더니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으시면 더 재밌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로피컬 모더니즘은 이 맥셀 프라이와 제인 드루 부부 건축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건축가들이 1940년대 영국 식민지였던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파견이 되어서 모더니즘 스타일 건축을 일종의 제국 양식으로 식민지에 공급을 했는데요. 이 프라이랑 드루가 1947년에 그린 이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노랗게 표기된 지역들이 열대기후 트로픽스에 속하는 식민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서구 모더니즘 건축을 이런 식민지의 열대기후에 맞게 변형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 트로피컬 모더니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트로피컬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이런 브리솔레유, 햇빛은 가려주면서 통기는 되도록 하는 벽을 설치를 하거나 이런 루버로 역시 햇빛을 조절할 수 있게 하거나 또 이런 외부에는 그늘막을 크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모더니즘 스타일 베이스에 열대 기후에 맞게 개발된 특수 장치가 결합되는 것으로 거칠게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당시 트로피컬 모더니즘의 또 특징은 대놓고 현지의 지역 건축은 배제를 했어요. 당연하겠죠. 식민지 통치술로 건축이 사용이 된 거니까. 아무튼 이 프라이와 드류 건축가는 전후에 영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 트로피컬 모더니즘 연구를 지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로픽스에 속한 이 영국 식민지들이 늦으면 60년대까지도 독립을 못한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트로피컬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로 돌아오면 우선 스리랑카 역시 영국 식민지였어요. 1948년에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영화 관련된 영화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이 프라이와 드루 부부가 1954년에 AA 스쿨에다가 Department of Tropical Architecture, 트로피컬 건축학과를 만들었는데 이 시기에 영화의 주인공인 제프리 바와가 이 AA 스쿨 학생으로 있었어요. AA 스쿨은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 전문 대학교예요. 제프리 바와는 1953년에 AA 스쿨에 입학을 해서 1956년에 디플로마를 취득을 하고 1957년에 고국인 스리랑카로 돌아가거든요. 물론 제프리 바와가 직접 이 프라이 드루 부부의 트로피컬 건축학과에서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시기상 당시에 제프리 바와가 트로피컬 모더니즘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많이 접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배경으로 깔고 영화를 보면요. 이 제프리 바와의 작품들은 식민지 출신 건축가가 식민지 시기 지배국을 대표하던 건축 양식을 수용을 해서 탈식민주의 건축으로 전복해버린 사례여서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라이 드루 부부는 현지 건축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었다고 했잖아요. 이 제프리 바와는 마치 여기 엿먹을 하는 듯이 현지의 지역성을 장식까지도 굉장히 풍부하게 수용을 해서 오히려 트로피컬 모더니즘의 대표 이미지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한편으로 프라이 드루 시절의 트로피컬 모더니즘도 최근에 기후위기 이슈와 맞물리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어컨이 보급되기 전에 개발된 건축의 기후 적응 전략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 이 인도의 트로피컬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있죠. 찰스 코레아 이분인데요. 60년대 대표작 중에는 이런 튜브 하우징이 있고요. 이 단면 보시면 흥미롭지 않나요? 사실 이분은 증검다리고요. 이분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후배 건축가인 인도의 대표 건축가가 두 번째 영화의 주인공인 스튜디오 뭄바이의 비조이 자인입니다. 이 영화는 두 명의 감독 일라 베카와 루이즈 르무안이 인도 뭄바이에서
비조이 자인을 합법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감독 둘은 뭄바이에 도착을 해서요. 오전 6시 30분에 택시를 타고 비조이 자인의 집이자 스튜디오 뭄바이의 스튜디오인 장소에 오전 7시에 도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오전 7시부터 모든 일정을 끝내고 다시 같은 장소 하우스로 돌아오는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비조이 자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찍은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건 꽤 예전에 봤던 이 스튜디오 뭄바이 엘크로키에 실렸던 비평 글인데요. 여기서 글을 쓴 피터 윌슨이 특별히 스튜디오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하면서 스튜디오 뭄바이의 스튜디오의 특징을 이 벨라스케스의 The Painter's Studio 작품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 작품을 보시면 스튜디오 가운데서 화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주변으로 수많은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개들도 보이고요. 이 작품은 화가 주변의 인물들로 대변되는 화가를 둘러싼 외부 세계를 스튜디오 안에 알레고리적으로 들여온 것이라고 해요. 피터 윌슨은 그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스튜디오 뭄바이의 스튜디오는 외부의 영향에 반응하고 침입당하며 열려있는 공간이다 라고 그 특징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피터 윌슨의 텍스트에서의 비유를 영상 버전으로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우선 벨라스케스 작품에 등장하는 개들도 이 기시감에 한몫을 하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스튜디오 내부를 살펴보면서 시작한 이 동행이 비조이 자연과 관계 맺고 있는 스튜디오 외부의 세계, 즉 뭄바이 도시의 여러 장소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확장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 세계와의 관계를 흡수한 채로 다시 스튜디오 내부로 돌아와서 한눈에 봐도 지쳐 보이는 비조이 자인의 Time to Rest 인사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하루 12시간을 일종의 샘플로 해서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와 그의 스튜디오가 물리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외부 세계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내밀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어떤 지식 정보를 막 습득하겠다는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인도 건축가 친구의 유튜브 브이로그 한 편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즐겁게 감상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영화 중에 제가 더 추천드리는 한 작품은 비조이 자인 조율의 감각입니다. 이유는 여행으로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의 제프리 바와의 영화는 여행사 패키지 투어를 한 느낌이었고요. 뒤에 비조이 자인 영화는 자유여행으로 갔다가 현지 친구랑 즐겁게 만나서 하루를 같이 보낸 그런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자유여행이 좀 더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판의 온도입니다. 여기서 추천드릴 두 작품은 올림픽 하프타임과 중국몽인데요. 우선 올림픽 하프타임은 올림픽 개최 이후에 경기장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도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지점을 비판하는 내용이고요. 영화는 흥미로운 비유로 시작을 해요. 옛날 태국 왕들은 오로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는 흰 코끼리를 키웠는데 이거를 일부러 적한테 주면 이걸 받은 적은 이 흰 코끼리를 유지관리하느라 자연스럽게 파산해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방치된 경기장을 흰 코끼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는 감독인 하루나 한쿠프의 중국인 친구 장이 나오거든요. 이 장은 방치돼서 사용되지 않는 스포츠 경기장 내부에 잠입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 사진가이자 활동가예요. 그래서 감독과 장이 아테네, 베이징, 파리, 도쿄의 여러 올림픽 경기장들을 직접 쏘다니면서 이 문제를 비판을 하는 영화고요. 다음 중국몽은 제시카 킹던 영화 감독의 2021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원제가 Ascension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으로는 승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영화는 중국의 계급 격차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제목 그대로 수직적 계급의 낮은 단계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영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영화는 중국의 인력 시장에서 스타트를 해서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중간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또 판매직들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상류층까지 보여주는데요. 어떠한 나레이션이 없고요. 정말 서늘하게 관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키워드가 왜 비판의 온도냐? 개인적으로 앞서 소개했던 올림픽 하프타임은 그 비판의 온도가 영화 내내 상당히 뜨겁게 느껴집니다. 이 하루나 한쿠프 감독이 직접 영화에서 나레이션을 하는데요. 영화 내내 그녀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특징이고요. 반면에 중국몽은 아주 차갑습니다.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그 차가움은 특히 여성들을 포착하는 장면들에서 유독 두드러진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냉면
차가운 비판인 중국몽을 두 영화 중에서는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중간계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 이 등장인물들이 일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조는 장면들이 나와요. 런닝타임 1시간 정도 지점이에요. 1시간가량 이런 서늘한 다큐를 보다 보면 약간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의 사람들이 막 조니까 저도 뭔가 이완이 되면서 이 영화의 상황에 이입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직접적인 장면과 함께 또 꿈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고 싶은 목표로서의 꿈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영화의 제목을 중국몽으로 의역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공공건축인데요. 여기서는 움직이는 회관, 영화와 미술관을 넘어서 두 작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움직이는 회관은 정동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군산시민회관을 다룹니다. 이 군산시민회관은 1989년에 개관을 해서 사용이 되다가 2013년부터 폐관을 해서 10년 동안 방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이 또 김중학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계속 못하다가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여러 고된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2024년에 레노베이션을 끝내고 재개관을 해서 극적으로 사용을 재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군산시민회관 레노베이션의 건축가가 제가 직전에 리뷰했던 젊은 건축가상 공개심사 때 두 번째 순서로 발표를 했던 임권웅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 미술관을 넘어서는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오르 비카 지역에 위치한 뭉크 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영화는 말 그대로 뭉크 미술관을 넘어서 이 뮤지엄 바로 옆에 위치한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랑 오슬로 중앙 도서관 건물을 다 함께 다룹니다. 이 공공건축 세 곳이 위치한 비오르비카 지역은 한때 화물 창고들이 밀집을 해 있고 항만과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공업 물류의 중심지였다가 1990년대에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쇠퇴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2000년대 초반부터 오슬로시가 주도를 해서 도시 재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2003년, 2008년, 2009년 차례대로 오페라 하우스, 뭉크 뮤지엄, 중앙 도서관 건축을 설계 공모로 선정을 해서 오페라하우스와 도서관이 먼저 완성이 되었고 2021년 뭉크 뮤지엄 개관으로 최종 마무리가 된 거예요. 한편으로 이 세 개의 건물이 당선이 되고 완공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잡음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는 오페라하우스 책임을 맡았던 스노에타의 오슐생 건축가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 세 개의 큰 공공건축을 이 비오르비카라는 하나의 장소에 집중을 해서 건설한 것이 도시 관점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소신 발언을 해요. 이게 분산이 되었으면 공공건축의 이점을 누리는 노드들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도시적 차원에서 오슬로시에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흥미롭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영화 중에서는 저는 고퀄 공공건축 대리체험이 가능한 이 미술관을 넘어서를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 저기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세 개의 공공건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삶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키워드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여기서 추천드릴 작품은 콘크리트 타임과 콘크리트의 공감 이 두 작품이고요. 이 두 작품 모두 영화의 배경이 되는 국가의 불안한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우선 콘크리트 타임은 그리스 위의 북마케도니아, 예전에는 유고슬라비아에 속했던 곳이죠. 이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를 배경으로 하고요. 이 스코페 출신 영화 감독인 이고르 이바노프가 나고 자라면서 직접 관찰을 했던 스코페의 대표적인 4개의 콘크리트 브루탈리즘 건물들을 개인적인 추억과 함께 차례로 소개를 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영화 초반에 스코페의 유독 콘크리트 브루탈리즘 건축이 많은 이유가 소개가 되는데요. 1963년 7월 26일에 스코페 대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건을 위해서 일본의 단계겐조와 단계겐조의 팀, 그리고 미국 예일대 건축학과에서 폴 루돌프 영향하에서 공부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콘스탄티노프스키와 양코 콘스탄티노프, 그리고 다른 루트긴 했지만 또 브루탈리즘 스타일 건축을 했던 마르코 무시치 건축가 같은 당시의 엘리트 건축가들인 거죠. 이들이 스코페의 타블라 라사에서 국가를 위한 재건 건축으로 브루탈리즘 건축을 많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스코페를 브루탈리즘의 수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영화를 보는 동안 이 감독은 폐허처럼 황량해 보이는 저 브루탈리즘 건축들을 굉장히 애국주의 그리고 개인사를 이유로 뭔가 힘겹게 미화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영화 막판에 감독이 이런 미화를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 콘크리트의 공감은
수채화풍으로 그려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고요.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인용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게 구조화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배경 지식과 작품 전체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감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주요 배경이자 소재는 러시아의 일명 흐루쇼프카라고 하는 프리패브 콘크리트로 만든 아파트인 패널블록 아파트고요. 소련 시절 흐루쇼프 집권기에 대규모로 이 패널블록 아파트를 국가에서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흐루쇼프카라고 이 아파트들을 부른다고 해요. 이 흐루쇼프카를 알고 보시면 영화 감상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전체 영화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제목에도 나오는 엠파시, 공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엠파시는 구체적으로 19세기 독일 철학자 테오도어 립스의 개념어 엠파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감정이입으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철학 개념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시종일관 공감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쩌면 번역이 좀 잘못된 건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저는 철학 전공은 아니니까 제가 영화에서의 설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해한 이 감정이입, 엠파시의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인간은 의식하지 않아도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 차원에서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 즉 환경, 사물까지에도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콘크리트의 공감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 엠파시를 영화 전체를 가로지르는 꼬치 막대기로 해서 여기에다가 소떡소떡으로 감동 나레이션 부분과 5명의 익명의 인물들의 회상 나레이션 부분을 번갈아 반복해서 꽂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감독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익명의 인물 누군가가 나와서 또 회상을 하고 의견을 말하고 그때마다 장면 전환이 있고요. 이때 감독이 나레이션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물론 본인의 흐루쇼프카에서의 추억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크게는 영화의 중후반부까지 1913년부터 1991년 소련이 와해되고 냉전이 종식이 되는 때까지의 소련과 동독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함께 상호작용을 했던 아방가르드 건축의 역사를 거시적 차원에서 쭉 알려주고요. 반면에 감독 나레이션의 사이사이에 번갈아 삽입되는 5명의 익명의 화자들은 완전히 개인적인 흐루쇼프카에서의 기억들과 의견들을 들려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개인사 그리고 세계사 플러스 건축사가 입체적으로 짜여져서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두 영화 중에 무엇을 더 추천드리냐? 콘크리트의 공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채화풍의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맛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동유럽의 관점에서 서구 아방가르드 건축 역사를 쭉 따라가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 영화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인물들과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5번째 키워드는 라이프, 삶입니다. 삶 그 자체를 보여준 두 작품이에요. 견디는 삶과 어둠이 끝날 무렵 이 두 작품인데요. 견디는 삶은 배경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주인공이 총 2명인데요. 한 명은 중앙아프리카에서 건설업을 하는 중국인 루안 지안 민이고요. 한 명은 토박이 아프리칸 토마스 보아입니다. 루안 지안민은 현장 소장으로 로컬 인부들을 데리고 건설을 하고요. 토마스 보아는 나무 카누를 타고 강으로 나가서 잠수를 해서 흙을 퍼와요. 그래서 그 흙을 콘크리트용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영화는 이 두 주인공이 제목 그대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둠이 끝날 무렵 이 영화는 중국 청두의 펑키타운이라는 지금은 사라진 클럽이 중심 배경이고요. 5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명은 클럽에서 드래킹 공연을 하는 중국인 남성 이하오, 한 명은 게이 DJ 다클 찬, 또 한 명은 배달 알바를 하면서 간간히 음악 활동도 하는 예명이 647인 친구, 그리고 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쟁 연주자, 유일한 여자 주인공인 킴벌리, 마지막으로 러시아인 DJ이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찾는 중이라는 게나디, 이렇게 5명이 등장을 해요. 이들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살펴보는 영화고요. 이번 영화제 유일의 19금 영화입니다. 저는 두 영화 중에는 견디는 삶을 추천을 드릴게요. 좀 이상할 수 있는 이유긴 한데요. 영화에서 토박이 토마스 보아는 와이프가 셋이고요. 중국인 현장 소장 지안민의 와이프는 중국에 있다가 영화 중반부쯤에 중앙아프리카로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주인공들과 이들의 와이프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골 때려서 약간 인간극장식 우품이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재밌었어요. 한편으로 어둠이 끝날 무렵은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끝이 좀 안 좋았어요. 보시면 저와 공감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엔딩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견디는 삶을 좀 더 추천을 드려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말년성입니다. 레베렌츠 어둠의 성역과 물 위의 누각 일본 전통 미학을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영화 작품인데요. 레베렌츠 어둠의 성역은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스웨덴 건축가 시구르드 레베렌츠의 전기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레베렌츠는 생전에 거의 미디어 노출이 없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베른트 니벨이라는 또 스웨덴 건축가가 생전에 남겨놓은 레베렌츠의 말년을 기록했던 필름이랑 오디오가 이 니벨이 와이프가 살던 집 지하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이걸 중심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참고로 베른트 니벨이는 이분인데요. 1978년 51살의 상당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레베렌츠와는 42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화로 전달받은 뉘앙스로는 둘은 거의 동료급으로 우정을 나누는 사이 같아 보였어요. 아무튼 영화는 1920년대에 레베렌츠가 군라르 아스플룬트, 역시 스웨덴의 대표 건축가죠. 이 아스플룬트와 함께 당선되었던 데뷔작 우즐랜드 묘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1940, 50년대 동안의 탈건 시기를 거쳐서 말년에 다시 건축가로 돌아와서 완성한 3개 작품까지의 커리어를 작품들과 함께 쭉 살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두 가지가 특히 흥미로웠는데요. 우선은 영화 말미에 소개되는 동부공동묘지 꽃집 작품의 내부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이 작품은 내외부가 모두 노출 콘크리트인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실내에 전기를 배선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마감벽이 석고벽이 없고 천장도 노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선을 벽에다가 노출로 마치 식물의 줄기를 은유하듯이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외부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한 의도를 굉장히 고집스러운 노인네답게 밀어붙인 결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치 장난기 있는 젊은 디자이너의 약간 어설픈 솜씨 같이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독특한 말년성이 보이는 것 같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레베렌츠가 1971년 86세의 나이로 앞에 말씀드렸던 베른트 니베리 건축가와 함께 스웨덴 국회의사당 설계공모에 참가를 해요. 그런데 영화상에서의 표현을 따르면 당연히 당선되지 못할 정도로 엄청 과감한 안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모는 떨어졌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건 젊은 시절의 탈건의 부메랑 효과 같은 건가? 또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년성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다음 영화 물 위의 누각은 이탈리아 건축가 카를로 스카르파의 말년에 초점을 맞춘 영화예요.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작품은 스카르파의 유작인 이 브리온 묘역입니다. 스카르파는 이 작품을 생전에 완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브리온 묘역 중에서도 영화 제목인 말 그대로 물 위의 누각, 이 부분을 영화에서는 중심 테마로 잡았고요. 이 영화에 깔린 배경은 스카르파가 1978년에 일본의 전통 건축들을 살펴보러 여행을 갔다가 센다이에서 사고사로 죽거든요. 이 사실과 스카르파가 실제로 일본의 전통 건축과 미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전통 건축과 스카르파의 커리어를 교차로 해서 엮은 작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는 이세 신궁의 식년 천궁을 보여주고요. 이 신사는 이렇게 부지가 2개가 있어요. 한쪽이 비어있죠. 그래서 20년 주기로 동측 부지에 원래 신사가 지어져 있었고 20년이 지났으면 서측 땅에 똑같이 새로운 신사를 짓고요. 동측의 신사를 허물어요. 또 20년이 지나면 반대로 동측 부지에다가 새로 짓고 서측 신사를 해체를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식년천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7세기 말부터 해왔다고 하고요. 이런 방식은 목조 건축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아무튼 영화에서는 이 이세신궁 식년천궁을 보여주고 나면 베니스로 가서 스카르파의 작품을 또 한번 보여주고 다시 일본으로 와서 류안지를 한번 보여주고 나면 다시 이탈리아로 가서 스카르파 이야기를 한번 하고 또 일본으로 와서 다실 공간을 보여주면서 음례 예찬을 한번 하고 나면 또 브리온 묘역의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일본과 이탈리아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두 영화 중에 추천을 하라고 하면 레베렌츠 어둠의 성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 위의 누각은 전형적인 건축 포르노로 보였거든요. 이 포른 촬영 기법으로 건물을 클로즈업해서 천천히 건물, 공간, 디테일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했어요. 한편으로 레베렌츠 영화는 레베렌츠 작품처럼 좀 더 담백하고 솔직한 느낌이었고 앞서 말했던 독특한 말년성이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레베렌츠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렇게 6작품을 플랜 A로 추천을 드리게 되었네요. 여러분 모두 바쁘시니까 다음 주 25일까지 남은 시간에 이 6편만 다 보시기에도 빠듯하실 수 있겠지만 1년에 아주 잠깐 누릴 수 있는 건축 영화제니까요. 남은 시간 영화들 몇 편이라도 놓치지 않고 즐겨보셨으면 하고요. 또 제가 영상에서 놓친 포인트나 역으로 저한테 추천하고 싶은 제가 소개하지 않은 상영작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건축 리뷰는 OPM